짜잔!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은 영어로 에이프릴이죠. 에이프릴은 라틴어 아페리레에서 유래했는데요. 열다, 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꽃이 활짝 피는 달이라는 뜻. 4월에는 활짝 핀 예쁜 꽃 원 없이 보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웃음꽃 가득 피길 응원합니다. 4월 1일 오늘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대중화시킨 혁신적인 기업 애플의 창립일인데요. 1976년 4월 1일 만우절에 맞춰 거짓말처럼 등장했습니다. 당시 21살인 스티브 잡스와 26살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부모님의 자동차 차고에서 공동 창업했는데요. 사실 애플 창립 멤버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회사 아타리에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근무했던 중년의 동료 로널드 웨인. 웨인은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고 잡스와 워즈니악의 논쟁을 중재해줬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10% 지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립한 지 12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자신의 목 10% 지분을 단돈 $800에 팔아버렸습니다. 웨인이 급하게 퇴사한 이유는 첫 번째 컴퓨터를 제작하기 위해 잡스가 $15,000를 빌렸는데요. 공동 창업자는 회사의 수익도 나누지만 부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20대고 모은 재산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난 집과 자동차와 2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있지. 혹시라도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회사 빚은 내가 다 갚아야 할 거야.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애플의 10% 지분은 약 520조 원. 사람들은 웨인의 선택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포기였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정작 웨인은 난 애플 컴퓨터를 포기한 내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일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자가 되기도 전 묘지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묘지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애인을 두고 바람피는 남성을 향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카사노바 같은 자식. 바람둥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카사노바. 하지만 카사노바는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18세기 유럽을 뒤흔든 실존 인물인데요. 4월 2일 오늘은 자코모 카사노바의 생일입니다. 그럼 카사노바가 진짜 바람둥이가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카사노바가 평생 동안 관계 맺은 여성은 무려 122명. 심지어 직접 자서전을 써서 자신이 만난 여성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단순히 희대의 바람둥이가 아니라 당시 유럽 사교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시대를 기록한 문학가이기도 했는데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록한 모험가이기도 합니다. 1725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태어난 카사노바는 15살에 성직자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로마 교황 조카의 애인을 건드렸다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로마를 탈출해 평생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카사노바가 돌아다닌 도시는 무려 100여 개 이상, 수많은 직업을 거칩니다. 성직자, 군인, 바이올린 연주자, 도서관 사서, 해외 대사관, 심지어 스파이까지 틈만 나면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고 온갖 사기 행각도 벌였는데요. 마치 집을 드나들듯 감옥 출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사노바는 어떻게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카사노바는 훤칠 않기에 준수한 용모 덕분도 있었지만 항상 직접 디자인한 멋진 의상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학 작품을 섭렵했기에 품위 있는 말을 할 줄 알았으며 특히 여성에게 완벽한 매너를 갖춰 대했다고 합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시대였기에 속된 말로 막대하던 시대였는데요. 카사노바는 여성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카사노바는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지적 파트너로 존중해주고 여성들의 얘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성적 대상이 아니라 철학과 예술을 나누며 여성을 존중해 주었던 것. 122명의 여성을 만났지만 122명 모두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매너 덕분이란 사실. 혹시 제2의 카사노바를 꿈꾸시나요? 진심을 다해 여성을 존중한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든 생물 중 인간이 가장 뛰어나며 모든 종의 우두머리다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며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고 배웠을 텐데요. 하지만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편견을 무너뜨린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4월 3일 오늘은 제인 구달의 생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무리를 관찰하며 동물도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란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은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는데요. 소설 타잔을 읽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동물 사랑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고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해 기금 운동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대학에 가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꿈을 이루는데요. 매일 사랑하는 동물과 지내기 위해 케냐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합니다. 매일 숲속으로 들어가 침팬지를 찾아내고 이름을 붙여주며 가족처럼 지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동물의 감정이입되는 걸 막기 위해 번호를 붙여 불렀는데요. 15번 침팬지, 27번 침팬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녀는 침팬지에게 데이비드, 폴로 등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마치 인간을 대하듯 존중해줍니다. 구달은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편견을 무너뜨렸는데요. 나중에는 침팬지들의 터전인 숲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로 변신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주민들이 빈곤에 처하게 되면 숲을 벌목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녀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식수와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숲을 파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인간과 동물, 환경을 함께 개선시킬 때만 조화로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프리카를 꿈꾸며 동물을 사랑한 소녀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 4월 4일 오늘은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만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일인데요. 1975년 뉴멕시코의 낡은 모텔방에서 20대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공동 창립하였습니다. 20세기를 컴퓨터 시대로 이끈 혁신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칙한 거짓말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4년 겨울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일하던 20대 폴 앨런은 우연히 잡지 표지를 보고 흥분합니다. 폴은 즉시 빌 게이츠에게 달려가 큰일 났어 빌. 뭔데 그 난리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어. 이제 곧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올 거야. 당시 컴퓨터는 집 한 채만한 크기의 수억 원이 드는 고가의 기계였지만
알테어 8800은 훨씬 작은 크기의 400달러면 구입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알테어 8800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모습이 아니라 모니터나 키보드도 없었는데요. 직접 기계식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수동으로 기계 신호를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폴,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당시 19살이었던 빌 게이츠는 알테어 8800을 만든 회사로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기가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을 만든 회사인가요? 알테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컴퓨터 베이직 언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빌이 미친놈 개발 안 했잖아. 몰라.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거짓말인 줄 꿈에도 몰랐던 회사 사장은 프로그램 제품 시연을 해달라고 두 사람을 본사가 있는 뉴멕시코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알테어 8800이 두 사람에게 없었던 것. 망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린 컴퓨터도 없잖아. 컴퓨터는 학교에 있잖아. 결국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 컴퓨터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립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대학 연구실에 8주간 틀어박혀 진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완성해냅니다. 20세기 컴퓨터 시대를 이끈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거침없이 내지른 발칙한 거짓말로 탄생했다는 사실. (4월 5일) 오늘은 나무를 심는 국가기념일 식목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24절기 중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 무렵에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4월 5일 오늘이 바로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 청명에는 얼었던 땅이 부드럽게 녹아 나무가 뿌리 내리기에 완벽한 기후라서 청명일에 맞춰 식목일을 정했던 것. 식목일은 1949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토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벌목되어 헐벗은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식목일을 정해 전 국민이 나무를 심는 건 대한민국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건 당장의 이익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나무가 자라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기에 나무를 심는 행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란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울창한 숲과 푸른 산들은 수십 년 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들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이기도 한데요. 케냐의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마타이는 나무를 심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970년대 케냐는 독재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숲이 파괴되자 급격한 사막화가 일어나 강물이 말라붙게 되고 여성들은 가족을 먹일 땔감과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마타이는 자신의 뒷마당에 7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거창한 구호 대신 가난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씨앗을 심고 묘목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들이 심은 나무가 살아남으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그루로 시작한 나무 심기는 어떻게 케냐를 변화시켰을까요? 나무 심기 운동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 무려 5,100만 그루의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다시 물이 흐르고 수많은 케냐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란 사실.
4월 6일 오늘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 근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날인데요. 1896년 4월 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냥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고 근대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에서 열리던 올림픽이 중단되었다가 1500년 만에 현대적인 형식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은 언제 처음 열렸으며 왜 폐지되었을까요?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 올림피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도 올림피아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대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바치는 종교적인 축제였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은 전쟁 중에도 올림픽 기간이 되면 전쟁을 멈추고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1100년 이상 지속된 올림픽은 393년 로마 왕제 테오도시우스에 의해 폐지되는데요.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황제입니다. 유일신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상 다양한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올림픽 축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다면 올림픽은 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까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교육학자 쿠베르탱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해서 시리에 빠진 프랑스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현대 스포츠 교육에 영감을 받은 그는 스포츠가 청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쿠베르탱은 프랑스에서 국제 스포츠 회의를 열고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 근대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재밌는 건 제1회 올림픽은 190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뻔했는데요. 올림픽을 제안한 쿠베르탱은 1900년에 개최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 기간에 맞춰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1500년 만에 부활하는 올림픽인데 첫 개최지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장일치로 의견이 수렴되어 결국 1896년 4월 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사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구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영국의 낭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에서 인용한 구절인데요.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4월 7일 오늘은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이자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생일인데요. 그의 시 내 가슴 뛰고 소개해 드릴게요.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어요.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럴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인생의 남은 나날들 자연의 숭고함 속에 항상 머물길 바래요. 1770년에 태어난 워즈워스는 부모님 두 분을 어렸을 때 여의고 자식들마저 일찍 떠나보냈는데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자연을 통해 위로받으며 선한 사람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했습니다. 그의 시 틴턴 수도원에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의 최고의 모습은 아무 이름도 없이 기억조차 되지 않지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초원의 빛. 한때 그렇게도 밝았던 광채가 이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 그 시절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해도 우린 슬퍼하기보다 차라리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위안을 주는 마음으로부터,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으로부터, 사색을 안겨주는 세월로부터. 밀로의 비너스를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묘사한 조각상인데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오늘은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이 발견된 날인데요. 1820년 오늘 그리스 밀로스 섬에서 발견되었기에 밀로의 비너스라고 불려집니다. 밀로의 비너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조각상 매입에 전력을 다하는데요. 여기에는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사연이 있습니다. 1803년 이탈리아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메디치의 비너스 조각상을 전리품으로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져옵니다. 당시 메디치의 비너스는 가장 완벽한 조각상으로 추앙받았기에 메디치의 비너스 조각상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에는 매일 관람객으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영원한 승자는 없죠. 1815년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패하자 프랑스는 약탈했던 메디치의 비너스를 이탈리아에 고스란히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리스의 밀로스 섬에서 새로운 비너스의 조각상이 발견된 것. 프랑스는 전력을 다해 밀로의 비너스를 입수하고 홍보합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메디치의 비너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원전 4세기에 만든 완벽한 조각상입니다. 놀랍게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메디치의 비너스를 이기기 위해 거짓말했던 것. 밀로의 비너스는 사실 기원전 2세기에 이름 없는 조각가가 만들었던 것. 밀로의 비너스는 130년 가까이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조각상으로 명성을 누리는데요. 1950년이 되어서야 거짓말이 밝혀집니다. 재밌는 건 거짓말이란 것이 밝혀졌지만 명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는데요. 저 조각상이 루브르 박물관이 거짓말로 조작한 밀로의 비너스래. 그런데 팔이 부서져 없네. 팔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원래 어떤 자세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관람객들은 거짓말조차 흥미롭게 즐겼던 것. 그리고 두 팔이 파손되어 불완전한 모습이 오히려 밀로의 비너스를 더욱 흥미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오페라 하우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죠. 시드니 해안가에 바람을 가득하는 요트 돔 모양을 한 건축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는데요. 4월 9일 오늘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한 건축가 요른 우손의 생일입니다. 1957년 호주 정부는 오페라 하우스 설계를 위한 국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233점의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당시 38살이던 무명의 건축가 요른 우손도 참가했습니다. 우손은 설계도면도 없이 디자인 스케치만 제출했는데요. 뭐야,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면도 없잖아. 오페라 하우스가 무슨 요트도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
탈락!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공모전 심사위원장이었던 에로사리넨이 개인 사정으로 며칠 늦게 도착했는데요. 최종 후보작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디자인은 수백 년간 호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작들이 너무 평범해요. 탈락한 작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이 디자인은 누가 한 거죠? 난 이보다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 디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우손의 디자인이 선택되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아름다웠지만 당시 건축 기술로는 거대한 돛담배 껍질 모양의 지붕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 최고의 공학자들이 10번 넘게 설계를 고쳤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우손에게 기적처럼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문제를 해결한 건 다름 아닌 오렌지. 모든 지붕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 게 아니라 오렌지 껍데기를 벗기듯 하나의 구에서 잘라낸 조각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공사비가 처음 설계보다 무려 14배나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11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우손을 해고합니다. 1973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어 찬사를 받을 때 우손은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지만 2003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합니다. 우손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당시 기술을 훨씬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연말이 되면 거리에서 군복을 입고 자선 모금함을 지키고 있는 구세군을 보신 적 있죠? 구세군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교파인데요. 1865년 영국의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4월 12일 오늘은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의 생일인데요. 구세군이 어떻게 창설되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865년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전통적인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옷차림이 남루한 빈민들의 예배 참석을 노골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부스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런던의 빈민가인 이스트엔드 뒷골목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버림받은 빈민,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들을 천막 텐트에 모아 기독교 선교회를 조직했는데요. 이것이 구세군의 전신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부스는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가난한 이들에게 설교만 늘어놓는 교회의 위선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건 슬로건이 숲, 비누, 그리고 구원. 먼저 따뜻한 수프를 먹여 굶주림부터 해결하고 비누로 씻을 곳과 깨끗한 옷을 제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을 위로하며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창립 13년이 지나도록 기독교 선교회는 마땅한 이름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비서가 쓴 문장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인 군대? 맞아, 구원을 위한 군대. 선교회 이름을 구세군으로 합시다. 구세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실제로 군대식 체계를 도입하는데요. 목사를 사관으로, 평신도를 병사로 부르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군악대를 동원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을 못마땅히 여긴 이들이 있었는데요. 런던의 술집 주인들이었습니다. 구세군이 거리 곳곳으로 퍼져나가자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어버려 술집 수입이 줄었던 것. 술집 주인들은 폭력배를 고용해 해골군이라 이름 붙이고 구세군에 쳐들어가 폭력을 가했습니다. 폭력을 사태로 구세군 단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지만 구세군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대응하여 빈민 구호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
성공적인 실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끔 우린 성공적인 실패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지 성공적인 실패는 또 뭐야? 어쨌든 실패한 거잖아. 하지만 성공적인 실패는 실제하는데요. 4월 11일 오늘은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발사된 날인데요. 달 착륙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3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로 불리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1970년 4월 11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달을 향한 완벽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믿었던 순간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절망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주선의 생명줄인 산소가 하얀 가스가 되어 우주로 뿜어져 나가자 3명의 우주비행사는 달 착륙을 위해 만들어진 소형 탐사선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달 착륙선은 2명만 탑승하도록 설계되었고 남은 산소량은 4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명의 우주비행사는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무려 90시간을 버텨야 하는 생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산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3명이 숨을 쉬자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면 정화 필터가 필요한데 문제는 달 착륙선의 환풍구 필터 사이즈가 맞지 않았던 것. 휴스턴, 이산화탄소가 치사량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정화 필터 연결관이 맞지 않는다. 방법을 알려달라. 여기는 휴스턴. 지금 달 착륙선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품을 불러주기 바란다. 우주에서 불러주는 물품들과 똑같은 물품들을 당장 바닥에 쏟아부어. 오직 저 재료들로만 필터 연결관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저들을 살릴 수 있어. 비닐봉지, 두꺼운 판지, 우주복 호스, 덕트 테이프, 터무니없어 보이는 잡동사니들이었지만 지상 통제소와 비행사들의 처절한 사투 끝에 결국 필터 연결관을 조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달 착륙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실패했지만 3명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는 성공. 아폴로 13호의 실패 이후 모든 우주비행선들은 완벽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산소 탱크 여분을 추가하고 안전장치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실패 덕분에 아폴로 14호부터 17호까지 모두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사실. 1950년대 초반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대중음악 역시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끈적하고 비트가 강한 리듬앤 블루스를, 백인들은 얌전하고 서정적인 컨트리 음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벽을 무너뜨린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라디오 DJ들과 젊은 뮤지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종에 따른 구분 없이 2가지 서로 다른 음악을 과감하게 융합시켰는데요. 흑인 음악의 터질 듯한 리듬감에 백인 음악의 경쾌한 멜로디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융합. 새로운 돌연변이가 바로 로큰롤을 탄생시켰다는 사실. 4월 11일 오늘은 로큰롤의 시작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곡 Rock Around the Clock이 녹음된 날인데요. 1954년 오늘 빌 헤일리 앤 히즈 코메츠가 녹음했습니다. 재밌는 건 앨범 녹음 당시 Rock Around the Clock은 메인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요. 음반 뒷면에 끼워놓은 수록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레코드판에 잊혀질 뻔한 이 곡을 부활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한 편의 영화. 1955년 10대들의 반항을 다룬 영화 폭력교실의 오프닝 타이틀곡으로 Rock Around the Clock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있던 10대들은 심장을 때리는 강렬한 드럼과 일렉트릭 기타 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영화를 보던 아이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급기야 극장 의자를 부수면서까지 열광했습니다. 1950년대
어른들의 숨막히는 통제에 억눌려 있던 10대 청소년들이 마침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극장 폭동의 열기를 타고 락 어라운드 클락은 무려 8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로큰롤 역사상 최초의 메가 히트곡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이나 팔려나갔습니다. 로큰롤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유행을 넘어 거대한 문화혁명이었는데요. 10대들은 부모 세대가 즐겨 듣던 점잖은 클래식과 컨트리 음악을 거부하고 가죽 재킷을 입고 밤새도록 로큰롤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의 전설은 모두 로큰롤 혁명을 계승했다는 사실. 오늘은 로큰롤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몸을 흔들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4월 13일 오늘은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전설적인 배우 시드니 포이티어의 생일인데요. 1963년 영화 들백합으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전까지 흑인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사례는 1939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해티 맥데니얼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인종분리 정책 때문에 시상식장에서도 백인 배우들과 같은 좌석에 앉지 못하고 차별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데니얼의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 무려 25년이 흐르고서야 흑인에게 오스카상이 주어졌다는 사실. 1927년 카브리에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포이티어는 17살에 단돈 $3만 들고 배우의 꿈을 안고 뉴욕에 도착합니다. 생계를 위해 접시 닦기를 하던 그는 신문에 난 배우 오디션 공고를 보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포이티어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 대사를 뱉어도 알아듣기 힘들었고 글조차 읽지 못하는 문맹에 가까웠습니다. 오디션을 진행한 연출가는 포이티어를 내쫓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놈이 어디 감히 배우를 하겠다고? 극장 앞에 얼씬도 하지마. 가서 설거지나 해. 첫 오디션의 끔찍한 실패는 포이티어의 자존심을 건드렸는데요. 그날 이후 길거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을 교재 삼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식당 동료들에게 끈질기게 물었고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아나운서들의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밤새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마침내 그는 사투리를 지우고 완벽한 표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극장에 찾아간 그는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하는데요. 매일 극장 청소를 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연기를 가르쳐 주세요. 그날 이후 포이티어는 낮에는 극장 청소를 하고 밤에는 배우들의 연기를 훔쳐보며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극의 주연 배우가 갑자기 불참한 것. 주연 배우의 대사를 몽땅 외우고 있던 포이티어가 그를 대신해 무대에 섰고 공연은 대성공. 글도 못 읽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접시 닦기 흑인 소녀는 매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유일무이한 전설적인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 짜잔! 4월 14일 오늘은 블랙데이인데요. 전 세계 연인들의 축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때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한 솔로들이 대동단결하여 짜장면을 먹고 블랙커피를 마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블랙데이 때 짜장면을 먹고 블랙커피를 마시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도 유래도 없다는 사실. 블랙데이는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타고 네티즌들이 재미로 만든 기념일인데요. 연인이 없는 솔로들의 반란을 표출한 날입니다. 블랙데이의 블랙은 화이트데이의 화이트와 정반대되는 색이죠. 내 님을 찾지 못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마음.
블랙데이는 솔로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쾌한 놀이문화인데요. 같은 처지의 솔로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식사하며 외로움을 덜어내는 유쾌한 날입니다. 블랙데이를 가장 반기는 건 아무래도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겠죠. 전국에 있는 중국집 짜장면 매출이 1년 중 가장 높은 날이 블랙데이란 사실. 재밌는 건 중국집뿐만 아니라 짜장라면, 오징어 먹물, 심지어 흑임자 시리즈까지 검은색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식품 기업들은 대대적인 블랙데이 판촉 행사를 벌입니다. 블랙데이는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려고 만든 엉터리 날이야. 그러니까 난 블랙데이 때 절대 짜장면 같은 블랙푸드 사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고 다닌다면 정말 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자고 만든 날, 진지하게 정색해서 대응하는 건 재미없죠? 그냥 유쾌하게 놀자고 만든 날이니 재밌게 놀자고요. 블랙데이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들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블랙데이가 등장하고부터 솔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솔로를 함께 어울리고 노는 축제로 바꾼 건 한국 대중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 한류 붐을 타고 블랙데이도 수출되어 이제는 외국에서도 블랙데이에 맞춰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오늘 식사 메뉴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짜장면에 탕수육. 4월 15일 오늘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무려 4만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1호점이 탄생한 날인데요. 믹서기 판매원이었던 레이 크록이 1955년 4월 15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첫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4년 미국. 밀크쉐이크 믹서기 판매원이었던 레이 크록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밀크쉐이크 판매원 레이 크록입니다. 네? 믹서기 8대를 한 번에 주문한다고요? 8대면 한 번에 40잔의 밀크쉐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바쁜데 장난치지 마시고. 네? 장난이 아니라고요? 레이 크록은 무려 1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대량 주문한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햄버거를 사기 위해 끝없이 늘어선 줄과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식당 주방. 바로 그곳이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1940년에 맥도날드 바비큐란 이름으로 식당을 열었는데요. 메뉴가 무려 27가지가 되고 조리시간은 길고 주방은 복잡했습니다. 당시 미국 레스토랑에는 카홉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차에 타고 있는 손님한테 직접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줘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종업원이 필요하고 조리시간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3개월간 영업을 중지하고 식당을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식당 매출의 80%를 차지하던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중심으로 메뉴를 대폭 줄이고 카업 서비스를 없애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던 서비스에 익숙한 손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업원이 오지 않자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차를 돌려 떠나는 손님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주문한 지 30초 만에 따뜻한 햄버거가 나오는 마법 같은 속도와 불과 15센트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가격혁명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에 충분했던 것. 믹서기 판매원 레이 크록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자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믹서기 판매할 때가 아니구나. 이건 식당의 혁명이야.
맥도날드에 내 인생을 걸겠어. 맥도날드 1호점은 이렇게 탄생했다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이별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변에서 흔히 듣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를 건네는 이유는 슬픔의 맞춤표를 찍고 과거와 빨리 단절하는 것만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망각과 단절은 고전적인 심리학 이론에 근거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슬픔을 극복하려면 고인에게 쏟았던 감정의 에너지를 완전히 걷어들이고 관계의 끈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잊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남아있는 이들은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자책하며 더 깊은 우울과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무자르듯 지워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강제로 망각하고 감정을 끊어내는 방식을 반대하고 완전히 새로운 추모 방식을 제안합니다. 바로 지속되는 유대. 현대 심리학자 데니스 클래스는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물리적인 만남이 내면적인 만남으로 관계만 바뀐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대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모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의미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추모의 방식이라 말합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이제 그만 잊어버려 라고 망각과 단절을 쉽게 권하지 맙시다. 고인의 생전의 삶을 함께 기억해주고 따뜻한 의미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데요. 잊지 않을게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 말은 여전히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길고 다정한 추모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잊지 않을게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4월 17일 오늘은 여성 최초로 세계 일주 비행을 성공한 날인데요. 1964년 4월 17일 여성 파일럿 제리 모크가 37,000km의 거리를 무려 29일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리 모크의 도전은 비운의 여성 파일럿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했다가 태평양 상공에서 실종된 지 27년 만에 이루어진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을 한 그녀가 새 아이를 돌보던 38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2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제리 모크는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본 이후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 항공공학과에 진학했는데요. 당시 학과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과를 다니던 러셀 모크를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20살에 결혼을 선택합니다. 1940년대 당시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결국 그녀는 학업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됩니다. 결혼 후 10년, 새 아이를 양육하던 그녀의 삶은 매일 똑같은 쳇바퀴와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산더미 같은 빨래와 청소를 마친 뒤 저녁이면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던 그녀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극심한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보다 못한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당신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는데 비행기 조종이라도 배워볼래?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가 비행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살의 나이에 마침내 비행기 조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이었던 어밀리아 에어하트의 세계 일주 비행을 목표로 하는데요. 무려 6년간 750시간 이상의 충분한 비행 경험을 쌓은 후 마침내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비행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전기가 타버리고 날개가 얼어붙는 등 여러 번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숨 건 비행 끝에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여성, 가정주부, 세 아이의 엄마, 꿈을 이루는 데는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인 1955년 4월 18일. 현대과학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종이와 펜을 곁에 두고 우주의 비밀을 푸는 수식을 정리했는데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시신이 숭배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즉시 화장하고 뼈가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뿌려주십시오. 하지만 프린스턴 병원의 부검이었던 토마스 하비는 아인슈타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적출해서 달아났습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해서 천재성의 비밀을 알아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토마스 하비는 즉시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의사 자격증을 잃었는데요. 그럼에도 그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240개의 조각으로 잘라 2개의 유리병에 보관한 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녔습니다. 하비의 인생은 빠르게 망가졌는데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완전히 망가진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위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인슈타인의 뇌를 들고 도망다니는 기괴한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하비는 수십 년에 걸쳐 당대 최고의 뇌과학자들에게 아인슈타인의 뇌조각을 우편으로 보내며 연구를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인의 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의 뇌에 담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80대 노인이 된 토마스 하비. 더 이상 도주할 체력도 열정도 없어져 43년 동안 붙들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뇌 조각을 프린스턴 병원에 조용히 반납했다는 사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힘, 절대반지가 등장합니다. 절대반지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악당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세상을 파괴하는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위대한 영웅들조차 절대반지 앞에서는 금방 타락하고 맙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2명의 마법사가 등장하는데요.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와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은 본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신들이 파견한 마법사들의 수장이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가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희생을 믿었다면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은 강력한 힘과 통제된 질서만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루만은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마 사우론의 약점을 찾겠다는 이유로 어둠의 마법과 절대 반지를 비밀리에 연구합니다. 그는 어둠의 마법과 절대 반지를 연구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뛰어난 지혜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널 들여다볼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어둠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어둠의 잠식당에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은 결국 어둠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세상 어떤 곳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천리안의 돌을 이용해 절대악인 사우론을 훔쳐보다가 사우론의 압도적인 힘에 매료당해 스스로 악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입니다. 사루만은 아름다운 숲을 무참히 베어내고 매연을 뿜어내는 거대한 무기 공장을 세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창조된 위대한 마법사가 오직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군대를 길러내는 전쟁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잔혹한 폭군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지식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고 결국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며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타락해버린 권력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일어나 거리에서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1981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1년부터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였지만 장애인 재활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념식만을 이어오다가 1991년에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한 개인이 가진 신체적 결함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장애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주하는 환경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장애는 불편한 다리가 아니라 휠체어를 가로막는 5cm의 문턱이 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장애가 아니라 점자 블록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장애입니다. 베리어 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어 그대로 베리어, 장벽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는데요.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장애물들을 허물어버리자는 운동입니다. 베리어 프리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74년. 장벽이 없는 모두를 위한 건축,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베리어 프리가 지니는 중요한 가치는 특정 계층을 위한 배려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결국 언젠가 노인이 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나를 위한 대비라는 사실. 최근 식당과 카페에 급증한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의 등장은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데요. 휠체어에 앉은 높이에서 화면의 버튼이 닿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점자 패드도 없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다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했다면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베리어풀이란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란 사실. 우리는 흔히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와 평등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혁명 정부가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선언문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는데요. 인간과 시민의 범주에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이가 있었습니다. 극작가이자 시민운동가였던 울랭푸트 그우즈. 그녀는 남성들만의 반쪽짜리 선언문을 반박하며 1791년 여성의 시민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여성이 단두대 오를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세금을 낸다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역시 남성과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정부는 그녀를 반역죄로 몰아 차가운 단두대에 세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들어선 나폴레옹 정권은 여성의 권리를 훨씬 더 후퇴시켰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모든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여성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차별의 벽을 무너뜨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수많은 여성들은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총을 들고 레지스탕스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남성들과 똑같이 피 흘리며 투쟁했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은 보호받는 미성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주체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1944년 4월 21일 샤를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해방위원회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무려 155년이 지나서야 인간에 대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주게 된 건 불과 8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9년 4월 2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광활한 평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맹렬한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이름하여 랜드러쉬. 먼저 달려가서 말뚝을 박는 사람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땅 따먹기 경주였습니다. 당시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미개척 황무지였는데요. 오클라호마주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파격적인 공고를 내걸었던 겁니다. 정오를 알리는 대포 소리가 울리자마자 출발선에 모여있던 5만 명의 인파는 비명을 지르며 드넓은 대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말을 탄 사람, 마차를 끄는 사람, 심지어 자전거를 타거나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까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랜드러쉬 경주에는 황당무계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밤에 몰래 땅을 차지했던 부정 출발자들도 있었고 입지가 가장 좋은 땅을 미리 차지해놓고는 방금 막 도착한 척 연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달리는 기차에서 좋은 땅이 보이면 달리는 기차에서 곧바로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허허벌판 위에는 무려 1만 명이 거주하는 텐트들이 세워졌고 은행과 우체국이 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랜드러쉬는
인간의 원초적인 소유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 생긴 역사상 유례없는 광란의 질주.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면이 있는데요. 수만 명의 정착민이 환호하며 달렸던 그 땅은 사실 강제로 쫓겨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아침 각자의 출발선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 랜드러시와 같은 질주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빨리 달려가서 먼저 깃발을 꽂는 것보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여유 있게 산책하시길 응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 불멸의 희곡을 쓴 셰익스피어와 세계 최초의 근대소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세계적인 대문호?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패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모두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에 사망했다는 사실. 특히 셰익스피어는 4월 23일이 출생일이자 사망일인데요. 이 상징적인 일자를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 4월 23일로 지정된 데는 또 다른 유래도 있는데요. 스페인 카탈로나 지역에서 전해지는 성조지 축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조지 축일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기사의 전설에서 유래했는데요. 사랑하는 이에게 책과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낭만적인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붉은 장미 한 송이와 함께 책 한 권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하루가 낭만적인 날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못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성인 독서율은 43%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성인 10명 중 무려 6명이 1년간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 책을 읽었다고 답한 이들의 독서량도 1년에 4권 정도에 불과한데요. 응답자 대부분이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바쁘게 사는 건 좋지만 책 한 권 펼쳐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독서의 위기를 초래한 건 스마트폰과 쇼폼 컨텐츠의 범람도 들 수 있습니다. 15초 남짓 짧은 영상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알고리즘 추천에 길들여지다 보면 더 이상 긴 호흡으로 활자를 읽는 독서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독서와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쇼폰과 같은 자극적인 도파민에 중독되고 나면 집중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독서를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합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큼은 잠시 스마트폰을 닫고 책을 선물하고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주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주망원경? 우주에 있는 망원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주망원경은 우주에 떠있는 망원경이 맞습니다. 4월 24일 오늘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날인데요. 1990년 4월 24일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천체 관측을 위해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길이는 13m, 렌즈 구경만 2.4m에 달하는 초대형 망원경인데요. 망원경이자 동시에 거대한 인공위성입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일반적인 발사체로는 우주로 보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렸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을까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망원경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대기에 의해 빛이 왜곡되어 온전히 우주를 관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망원경은 하루의 절반이 낮이기에 관측 시간에 제약을 받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 우주 망원경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는 기발한 상상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천문학자 라이먼 스피처인데요. 놀랍게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전인 1946년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상에 아무리 거대한 망원경을 설치하더라도 지구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별빛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권 밖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쏘아 올린다면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해상도로 더 멀리 있는 더 어두운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치 박사님,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합니다. 1940년대는 인류가 아직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우주 망원경이란 아이디어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받아들여졌던 것. 하지만 스피치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대기권의 간섭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높은 곳에 올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거대한 풍선에 망원경을 매달아 대기권 밖에서 천체를 촬영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피치의 풍선 망원경은 44년이 지나 거대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거듭나 우주로 발사되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를 관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4월 25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완벽한 재즈 보컬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즈의 여왕 엘라 피츠제럴드의 생일인데요. 감히 장담하는데 엘라 피츠제럴드가 누군지 모를지라도 그녀의 노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Summertime, Misty, Make the Knife 등 주옥 같은 명곡을 남긴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을 테니까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목소리를 들으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떠오르는데요. 한없이 따뜻한 그녀의 노래는 세상 그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천상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그녀의 인생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1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엘라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가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5살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새아버지의 학대와 폭력 때문에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엘라가 집을 뛰쳐나온 때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결국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마피아 갱단의 심부름을 하거나 사창가 입구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고 끔찍한 폭력과 학대를 당해 소년원에서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직 생존을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구걸하며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할렘가의 극장 앞에서 아마추어 경연대회 공고를 보게 됩니다. 우승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녀는 춤을 준비해서 신청하는데요. 바로 앞서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춤솜씨에 관객들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춤을 춰봐야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즉석에서 계획을 바꿉니다. 그녀는 흥이 폭발한 관객들을 마주한 채 무대에 올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관객들은 거짓말처럼 일제히 숨죽이며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서 재즈의 여왕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느껴지는 토요일 아침, 엘라 피츠제럴드의 감동적인 노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말인데요. 4월 26일 오늘은 20세기 현대 철학의 거장 비트겐슈타인이 태어난 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을 빼놓고는 현대 철학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철학자인데요. 평생 단 2권의 책을 집필했지만 그가 미친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인 언어의 규칙과 한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18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비트겐슈타인은 유럽 최고의 철강 재벌가문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가 철학을 공부한 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최전방으로 자원입대하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매일 철학적 사유를 기록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한 논리철학 논고를 출판하며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당돌한 선언을 합니다. 논리철학 논고의 핵심은 언어가 세상을 그리는 토대이자 전부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실제 세상의 사실과 1대1로만 대응할 때만 언어가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언어로 표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건 비트겐슈타인은 철강재벌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문학적 유산을 포기하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 수도원 정원사, 병원 청소부 등 평범한 일을 하며 평범하고 검소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살 수 있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일상을 살며 매일 철학적 사유를 기록하고 끊임없이 연구했는데요. 10년 뒤 자신이 주장한 철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세운 철학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치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언어의 의미가 1대1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선언하고 언어의 진짜 의미는 단어가 아니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자신의 과거 이론을 스스로 맹렬하게 비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펼친 철학자는 역사상 비트겐슈타인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언어의 마술사이자 현대 철학의 전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제법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넸나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실시간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슬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월 27일 오늘은 인류의 통신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모스 부호를 발명한 세뮤얼 모스가 태어난 날인데요. 사실 모스는 처음부터 과학자나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유명한 초상화가였습니다. 1825년의 어느 날 워싱턴에 초대받아 초상화 작업에 몰두하던 모스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당신 아내가 지금 위급하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시오. 모스는 편지를 읽자마자 밤낮으로 말을 타고 달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땐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내의 장례식마저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느린 우편 시스템 때문에 아내의 마지막 모습조차 지켜보지 못했던 거죠. 내게 소식이 조금만 더 빨리 전해졌더라면 아내와 마지막 인사라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내를 잃은 깊은 상실감은 모스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모스는 초상화를 그리던 붓을 멈추고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빠르게 소식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화가였던 그는 전기공학이라는 전혀 낯선 분야로 뛰어들어 12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진 모스부호. 1844년 모스부호를 통해 마침내 세계 최초의 전신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모스가 처음으로 보낸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찌 그리도 큰가요?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에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모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전하는 따뜻한 문장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949년) 작가의 꿈을 안고 뉴욕에 도착한 그녀의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살인적인 집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일을 시작한 그녀는 하루 종일 쏟아지는 고객의 불만 전화에 시달리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잠을 줄이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타자기를 두드렸지만 피로에 찌든 몸과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글을 쓰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를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사귄 브라운 부부였습니다. 작사가였던 마이클과 발레리나였던 조이는 하퍼리가 끄적여 놓은 짧은 글들을 읽고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넌 글쓰기에 대단한 재능이 있어. 항공사 일을 그만두고 제발 글만 써야 해. 하지만 그녀는 당장의 집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씁쓸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1956년 크리스마스 당일 브라운 부부의 집에 초대받은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둘러앉은 브라운 부부는 그녀에게 편지 봉투를 건네주는데요.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항공사에서 1년 내내 일해야지만 만져볼 수 있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1년치 휴가야. 1년 동안 네가 쓰고 싶은 글들 마음껏 써봐.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린 그녀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거액의 선물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운 부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이 돈은 무조건 널 믿는다는 증거이고 네가 가진 글쓰기의 재능에 대한 투자야.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다음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온전히 글 쓰는 일에만 몰두한 그녀는 1년 후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보답처럼 한 권의 소설을 완성하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퓰리처상까지 거머쥔 불멸의 명작 앵무새 죽이기. 그녀의 이름은 하퍼 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인 계산보다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본능에 맡겨본 적 있으신가요? 4월 29일 오늘은 최후의 만능과학자로 불리는 앙리 푸엔카레가 태어난 날인데요. 현대 수학과 물리, 심지어 철학까지 영향을 미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푸엔카레는 대부분의 과학자나 수학자들과 달리 매우 독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수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지만 발견에는 논리보다
직관이 더 필요합니다. 수학은 예술과 닮아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려면 머리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합니다. 수학자가 논리보다 직관을 더 강조하다니 재밌지 않나요? 푸엔카레가 직관의 힘을 믿게 된 건 직접 경험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880년의 어느 날, 푸엔카레는 당시 수학계의 엄청난 난제였던 폭스 함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책상 앞에서 끙끙거렸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쳐버리는 그는 문제 푸는 걸 포기하고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려고 발판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발을 올린 그 순간에 며칠 동안 괴롭혔던 문제의 답이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죽도록 애써도 보이지 않던 답이 마음을 비운 순간에 갑자기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는 수만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아름다운 형태를 갖출 때 갑자기 솟구치는구나.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무서운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에 푸엔카레가 강조한 직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계산과 답을 찾아내는 일은 AI가 이미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었지만 데이터가 없는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려면 여전히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감각, 직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명은 논리가 하지만 발견은 직관이 한다는 사실. 4월 30일 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 재즈의 날인데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국제 재즈의 날? 그럼 국제 클래식이나 국제 힙합의 날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 특정 장르 하나만 기념일로 정한 것은 재즈가 유일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유네스코는 왜 하필 재즈만 국제 기념일로 정했을까요? 유네스코는 재즈를 단순히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라 억압에 맞서 싸워온 거대한 인권운동의 역사를 담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왕실이나 귀족 혹은 교회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면 재즈는 태생부터가 자유에 대한 열망과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재즈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노동 현장에서 탄생했는데요. 끔찍한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아름다운 예술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재즈이기 때문입니다. 재즈는 실제로 세계 평화와 인종차별 저항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1950년대 미국 정부는 루이 암스트롱을 비롯한 재즈 거장들을 재즈 외교대사로 임명하여 소련에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57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백인 학교에 등교하려는 흑인 학생을 주 방위군이 막아서는 끔찍한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암스트롱은 크게 분노하는데요. 흑인 학생이 학교에 가면 백인 학생들을 공격합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오직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등교하는 학생을 막아섰습니다. 내 흑인 동포들을 이따위로 차별할 거면 전부 지옥에나 가버리시오. 재즈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요? 재즈 소련 순회 공연은 꿈도 꾸지 마시오. 루이 암스트롱의 단호한 결정에 당황한 미국 대통령은 결국 급히 사과하고 연방군을 투입해 흑인 학생을 보호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재즈. 오늘 국제 재즈의 날을 맞아 재즈처럼 경쾌하고 감미로운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